결혼식에 군복을 입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오래전에 저장하지 않은 번호였지만 나는 단 5마디의 메시지를 보낸 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다. 아버지, 예비역 대령 백강호. 전 육군 제1보병사단 소속으로 모든 명예를 얻었지만 외동딸인 나에게는 영원히 실망한 분이었다. 메시지는 예배당 문이 굳게 닫힌 순간 내 휴대폰 화면을 밝게 비췄다. 하얀 전 해군 정복 아래 내 심장은 고요했다. 빛나는 금색 단추, 어깨 위에 새겨진 4개의 별. 가슴을 장식한 수많은 약장 리본은 지난 25년간 내가 노력으로 얻은 성취의 조용한 증인이었다. 내 뒤에는 내 팀이 완벽한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직접 달아준 메달을, 또 다른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피가 흐르지 않는 흉터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문 바로 앞에는 내가 결혼할 남자와 함께 2무리의 특수부대 UDT SEAL 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자 메시지가 손바닥에 불을 지르는 듯했다. 지워버렸어야 했다. 대신 나는 꼬박 1분을 그것을 응시했다. 놀라서가 아니라 명확함 때문이었다. 이것이 그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다. 문이 열렸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자 닦인 나무 바닥 위로 구두굽 소리가 뚜렷하게 울렸다. 복도에 있던 특수부대원들 한 명 한 명이 완벽한 정렬로 일어섰다. 그리고 누군가 우렁차게 외쳤다. 제동님, 입장! 예배당은 정복을 갖춰 입은 200명의 용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로 서는 소리. 흔들림 없이 굳건한 그들의 기립소리로 가득 찼다. 목이 메어왔다. 슬픔이 아니라 경외감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여기에 없었지만 내 가족은 여기에 있었다. 군인이 아닌 군인의 딸, 아마 당신은 내가 왜 웨딩드레스 대신 역사와 희생의 무게가 스며든 군복을 입고 이 길을 걷게 되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나는 군 복무를 통해 군인이 된 것이 아니라 혈통을 통해 군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모든 것 위에 의무를 믿는 분이셨다. 규율, 명예, 복종. 이것이 그의 계명이었고 그의 눈에는 오직 아들만이 그 깃발을 이어받아야 했다. 내가 10살 때 아버지는 나를 육군사관학교 육사의 체육대회에 데려갔다.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절대 될 수 없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내 옆에 서서 말했다. 너는 절대 저 제복을 입지 못한다. 유니폼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들에게 맡겨라.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항상 그랬다. 대신 나는 듣고 보고 기억했다. 내 방은 아버지가 절대 만지지 못하게 했던 훈장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나는 자라면서 그의 정복을 다림질했고 16살이 되기 전에 모든 규정을 외웠다. 하지만 내가 해군사관학교 해사학교에 지원했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1년 동안 나와 말을 섞지 않으셨다. 그 침묵은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렸다. 내가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법대, 간호학, 교사 임용 관련 서류가 든 서류 봉투를 내 침대에 던졌다. 봉투에는 다치 문양이 새겨진 해사의 문서는 단 하나도 없었다. 나만의 성벽을 쌓다 해군사관학교에서 나는 제복을 입은 여성으로서 2배로 힘들고 절반만큼만 공정하다는 것을 빨리 배웠다. 나는 칼날 위를 걷는 듯했다. 나는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오래 공부했고 더 많은 고통을 견뎌냈다. 하지만 나는 모든 단계를 내 힘으로 획득했다. 나는 계급을 한 걸음씩 올라갔고 진급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결국 나는 전화하는 것을 멈췄지만 침묵은 계속해서 많은 것을 말했다. 내 결혼식 아침으로 시간을 건너뛴다. 나는 초조하지 않았다. 나는 내 주변에 포탄이 터지는 낯선 땅에도 서본 사람이었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의식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내가 입은 정복은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진실 그 자체였다. 내 약혼자 이재민은 민간인이었다. 차분하고 지적이며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군복을 입은 당신은 내가 본 가장 정직한 모습이에요. 내가 왜 다른 모습을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나는 흰색을 입기로 했다. 다만 그가 원하는 방식의 흰색이 아니었을 뿐이다. 계획은 단순했다. 해군 예배당에서의 소박한 의식, 들러리도 요란함도 없이 오직 우리 둘과 내 팀뿐, 내가 이끌었고 함께 싸웠고 피 흘렸던 특수부대원들. 그들은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나타나더니 협상 불가라며 나를 혼자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인파를 기대하지 않았다. 눈물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문자도 기대하지 않았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는 축하해주지 않았다. 행운을 빌어주지도 않았다. 그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것이 그가 내게 준 선물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나의 선물을 주었다. 가족의 정의, 나는 어깨에 4개의 별을 단 하얀 정복을 입고 복도를 걸어 내려갔다. 그 길은 나의 계급이 아닌 내 삶을 존중하는 200명의 남자들의 경례로 가득 찼다. 그 순간 나는 피가 아닌 명예가 경례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감정보다 태극기가 더 높이 휘날리는 집에서 자랐고 사랑한다는 말은 항상 암시되었을 뿐 소리내어 말해진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학대하는 분은 아니었다. 그는 정확한 분이었다. 우리 삶의 모든 한치는 열병식 대형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저녁 식사는 정각 6시, 신발은 45도 각도로 정렬, 매주 일요일 저녁 60분의 침묵 시간. 어렸을 때 무릎을 긁히면 그는 소독 물티슈를 던져주며 군인은 징징거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때도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그를 존경했고 우러러 보았으며 그처럼 되고 싶었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실수였다. 백강호 대령은 베트남 전쟁에 3번 참전했으며 사람들에게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어렵게 쟁취했다는 점에서는 명예로웠다. 그는 사병에서 장교로 진급했고 정글과 매복 속에서 부하들을 이끌었다. 동성훈장, 명예의 상처, 퍼플하트. 그는 그 메달들을 서재의 유리 진열장에 뻣뻣한 등과 긴장된 턱을 가진 녹색 정복 차림의 흑백 사진 옆에 보관했다. 그는 그것을 재단이라고 불렀다. 한시, 침묵과 비상, 에페이샹.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다. 그가 강경한 곳에서 어머니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지역 여고에서 문학을 가르쳤고 넉넉한 가디건을 입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게 윤동주의 시를 읽어주었다. 그녀는 나를 폭풍을 치는 사나운 불꽃, 내 자신에게는 조금 과분할 정도로 강하다고 불렀다. 그녀는 내가 18세 생일날 집을 떠나지 않은 유일한 이유였다. 고등학교 때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들 사이에 앉아있던 것이 기억난다. 내가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상을 받았고 여름에 해군사관학교 보트 캠프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엄마는 환하게 웃었다. 아버지는 콩접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너는 군대에 맞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족을 키우지 않아. 마치 내가 서커스단에 지원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다. 해군사관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았을 때 나는 18세였고 기쁨에 떨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거실로 가져가 화해의 제스처처럼 그에게 내밀었다. 아버지는 30초 동안 그것을 쳐다보더니 말했다. 정말 그 쓸데없는 짓을 하겠다는 거냐. 내가 진심이라고 말한 후 그는 2달 동안 나와 말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는 토요일 아침 식사를 취소했고 내 졸업식에도 오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사이에 장벽을 쌓은 많은 침묵 중 첫 번째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회사 1학년 때 그녀는 매주 일요일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차, 에너지바, 주석이 달린 시가 가득한 소포를 보냈다. 프랩 서머, 입대 전 훈련. 중 한 번은 교관이 1시간 동안 나에게 고함을 친 후 전화로 무너져 울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말했다. 폭풍우는 영원히 지속되도록 되어 있지 않다. 바람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도록 하라. 그것이 당신을 부러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제독이 되다 3년 후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 빠르고 잔인했다. 아버지는 그녀가 호스피스에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 주가 되어서야 나에게 알려주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머리카락이 없었고 피부는 얇았다. 그는 병실 구석에 팔짱을 낀 채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계속 날아라. 해가 뜨기 전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후 나는 부대로 복귀했다. 나는 전화나 편지, 무언가를 기대했다. 대신 아버지에게서 온 이메일 3문장을 받았다. 장례식은 좋았다. 해군이 너를 잘 대우해 주길 바란다. 나는 여전히 너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게 전부였다. 수년 동안 내 경력의 모든 이정표는 갈림길이 되었고 그는 항상 다른 길을 택했다. 소령으로 진급했을 때 나는 그에게 사진을 보냈다.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해군 공로 훈장을 받았을 때 나는 그에게 시상식 링크를 보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 시점에 나는 그냥 포기하고 연락을 끊어야 하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그가 나타나기를 계속 희망했다. 준장으로 진급했을 때 내 사령부에서 가장 어린 여성으로서 그 계급에 도달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시도했다. 나는 그에게 짧고 단도직입적인 손편지를 보냈다.
아버지의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가르침, 모든 것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가르쳐준 바로 그 가치들로 남녀 대원들을 이끌어왔습니다. 저는 군복을 입고 해냈습니다. 잘 해냈습니다. 나는 답장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오랜 육군 동료 중 한 명인 공동 친구를 통해 그가 그 편지를 3번 읽고 2동강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실의 군복. 그래서 결혼식 날 그 문자를 받았을 때 결혼식에 군복을 입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은 놀랍지 않았다. 그것은 최종 확인이었다. 그는 나를 군인으로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나를 딸로 본 적이 없었다. 단지 배신자로만 봤을 뿐이었다. 하지만 유산에 대한 진실은 이것이다. 그것은 자동으로 피를 통해 흐르지 않는다. 그것은 쟁취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그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췄다. 나는 나만의 재단을 쌓았고 내가 이끈 삶으로 그것을 채웠다. 보호하고 훈련시키고 때로는 땅에 묻은 삶. 나는 치욕이나 원한이 아닌 바로 그 테니 명예를 가지고 복도를 걸었다. 해군에는 이런 말이 있다. 잔잔한 바다는 훌륭한 항해사를 만들지 못한다. 그 논리에 따르면 나는 완벽한 폭풍우 속에서 제독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나는 기록을 깨려고 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부서지지 않기를 원했다. 압력 아래에서도 포화 속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판단 아래에서도. 해사 졸업 후 나는 오키나와에 배치되었다. 내 첫 임무는 화려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나보다 2배나 큰 남자들을 줄 세우는 물류 작업이었다. 대부분은 내가 1년도 못 버틸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5년을 버텼다. 얼음 제독 나는 방에서 가장 큰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가장 귀에 깊게 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진급을 추구할 때 나는 탁월함을 추구했다. 문이 내 앞에서 닫힐 때마다 나는 그 경첩을 연구했다. 내가 과소평가될 때마다 나는 메모했다. 2007년이 전환점이었다. 소말리아 해안 근처의 비밀 작전. 우리 보급팀 중 하나가 정찰 임무 중 매복 공격을 받았다. 2명이 부상당했고 1명이 붙잡혔다. 나는 당시 소령이었고 기술적으로 작전에 참여할 의무는 없었지만 함께 갔다. 상황은 빠르게 변했다. 우리는 녹슨 컨테이너 뒤에 갇혔다. 총알이 종이처럼 강철을 뚫었다. 우리 대원 중 1명이 무릎 아래가 너덜너덜해져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나는 총격 속에서 그를 40m 끌고 가 한 손으로는 압박 붕대를 감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허벅지 동맥을 압박하며 구조 헬리콥터와 교신했다. 구조 헬기에 도착했을 때 내 정복은 빨갛게 젖어 있었고 내 옆구리에는 2개의 파편이 박혀 있었다. 나는 들것을 거부했다. 그 후 그들은 나를 빙산이라고 불렀다. 피가 아닌 얼음을 흘린다고 했다. 나는 그 별명이 자랑스럽지 않았다. 나는 그 대원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는 여전히 매년 나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다. 그의 딸 이름은 나를 따서 아영 아베리이다. 등대가 되다. 그것이 바로 지휘부가 나를 주목한 순간이었다. 갑자기 나는 예외였다. 그들은 내가 압박 속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내가 재활에 보낸 시간이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근육을 단련했고 절뚝거리지 않고 걷는 법을 스스로에게 가르쳤다. 고통은 나를 멈추지 않았지만 투명인간 취급은 멈췄다. 내가 생명을 구했을 때조차. 헤드라인은 항상 다른 누군가에게 있었다. 이것이 규범에 맞지 않는 사람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스포트라이트를 추구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대신 나는 스스로 등대가 되었다. 2015년 나는 옴친해에서 특수부대 훈련 과정을 감독했다. UDT CL 선발 과정에는 추악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있었다. 나는 조훈 후보들이 잘못된 이유로 탈락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훈련 모듈을 조용하고 철저하게 다시 작성했다. 새로운 안전 프로토콜, 정신적 회복력 확인 지점, 회복 시스템을 도입했다. 1년 안에 탈락률은 12% 감소했다. 부상률은 절반으로 줄었다. 나는 이것으로 메달을 받지 못했지만 더 나은 것을 얻었다. 존경. 심지어 고참들도 나를 제독님쯤이라고 진심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엔갑, 부채가 아닌 사랑 내가듭 준장으로 진급했을 때 내 부대는 기립 박수를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이메일함을 확인했다. 아버지에게서 온 이메일은 없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주 후반에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서 그의 옛 육사 동기 중 한 명을 만났다.
그는 법원 한 잔을 들고 내게 다가와 말했다. 강호는 자네 같은 여성을 진급시키는 것을 보니 해군이 나약해지고 있다고 말하더군. 그러고는 웃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사무실에 자네 사진을 두고 있어. 단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것은 내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아팠다. 조용한 사랑에는 여전히 언푸제처럼 느껴졌다. 나는 계속 진급했다. 그것은 오르막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차갑고 보이지 않는 해류를 거슬러 길게 수영하는 것 같았다. 나는 끝 한국, 바레인, 그리고 마침내 평택에서 복무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그곳을 내가 찾았을 때보다 더 좋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조용한 개혁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장교가 좋았다. 내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하나 있었다. 부대에 내 자살 사건이 발생한 후였다. 우리 최고의 교관 중 한 명이었다. 조용하고 실수라고는 없는 사람이었다. 징후도 경고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내가 그의 파일을 가장 먼저 읽었다. 그 안에는 쪽지가 있었다. 백제동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인간으로 봐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처음에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사무실에 홀로 앉아 나는 내 약장들을 하나씩 떼어내며 울었다.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 무게 때문이었다. 그 후 나는 내 지휘에 있는 모든 부대가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정신건강보고카를 하도록 규칙을 도입했다. 예외는 없었다. 그저 열심히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눈을 뜨고 훈련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았지만 생명을 구했다. 그것이 나에게는 진정한 리더십이었다. 웨딩마치 제독으로의 최종 진급이 왔을 때 나는 갑판에 혼자 서서 물 위의 일출을 바라보았다. 해군 인사사령부, 4개의 별. 열병식도 가족도 없었다. 오직 하늘과 고요한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옳다고 느껴졌다. 며칠 후 내 우편함에 편지가 도착할 때까지는 발신 주소가 없는 송울씨였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상징형으로 만들고 있을 뿐이다. 5단어. 아버지의 필체. 그것은 그가 15년 동안 나에게 쓴 유일한 것이었다. 가장 큰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깎아내리려 했다. 나는 싱크대에서 그 편지를 태웠다. 그리고 나서 내 하얀 정복을 다림질했다. 곧 의식에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내 결혼식에. 재미는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고함치거나 구두를 영혼이 비칠 때까지 닦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내 팀과 같은 흉터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지만 구조를 이해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나를 이해했다. 우리는 층 국방부 워킹그룹에서 만났다. 그는 내가 이끌던 그때 사이버 보안 태스크포스에 배정된 민간 정보 분석가였다. 한 브리핑에서 우리는 보고서 프로토콜 때문에 충돌했다. 그는 내 보고서 형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효율성이 항상 가장 빠른 길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때로는 명확성에서 발견된다고 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밤새 내 형식에 맞춰 전체 프레젠테이션을 수정했다. 그는 당신이 옳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경례 그리고 진실 재미는 내가 새벽 2시에 호출되어 떠날 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특정 임무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내가 내 성취를 축소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든 적이 없었다. 대신 그는 내게 혼돈 속에서 평정심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람들이 처음 당신을 제독이라고 불렀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와 같은 것을 물었다. 한 번은 그가 나에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그 일부를 사랑해요. 나는 당신 전체를 사랑합니다. 당신의 강인함과 당신의 부드러움, 심지어 당신이 혼자 지고 가려는 부분까지도요. 그가 나에게 청혼했을 때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다. 스카이라이터도 인파도 없었다. 해, 질녘, 부두에서 발을 물가에 흔들고 있는 우리 둘뿐이었다. 그는 작고 평범한 상자를 열고 말했다. 이곳이 어디든 당신 옆에서 복무하게 해주세요.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그저 네라고 말했다. 결혼식 계획은 미묘했다. 재미는 구경거리를 원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특히 내 팀은 법원에서의 맹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을 주장했다. 우리는 간결하고 형식적이며 정중한 해군 예배당을 선택했다. 나는 볼가운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턱시도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깔끔한 감색 정장을 입었다. 나는 내 하얀 정복을 입었다. 그것은 정치적인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었다.
내가 입었던 모든 것 중에서 진실처럼 느껴지는 유일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지켜보았다. 결혼식 일주일 전 나는 아버지에게 카드를 보냈다. 희망 때문이 아니라 완벽함을 위해서였다. 나는 이렇게 썼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해군 예배당에서 결혼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정복을 입을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결혼식 전날 밤 재민과 나는 전통대로 따로 잤다. 그는 가까운 친구 집에서 묵었다. 나는 기진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조용히 예식 노트를 검토했다. 자정에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내 정복을 다림질했다. 어깨 견장 위로 다리미를 움직일 때 눈물이 차올랐다. 4개의 별. 나는 그것들을 전투에서, 전략회의에서, 슬픔과 지휘의 순간에 입었다. 하지만 내일은 사랑을 위해 그것들을 입을 것이다. 아침은 맑고 밝았다. 동해안의 봄에만 볼 수 있는 눈부신 푸른 하늘이었다. 특수부대원들은 예배당 앞에 대형을 이루고 모였다.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훈련시켰고 함께 임무를 수행했으며 잔해 속에서 구출했던 이제는 아버지이자 흰 수염을 기른 남자들. 아무도 그들에게 오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왔다. 식이 시작되기 몇 분 전 나는 예배당 문 뒤에 서 있었다. 내 양 옆에는 나의 가장 오래된 팀원 2명이 있었다. 둘 다 은퇴했고 이제는 아버지였다. 한 명이 내게 몸을 숙여 속삭였다. 제동님은 우리를 지옥을 통해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게 해주십시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평화로웠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다. 나는 힐끗 보았다. 내가 저장하지 않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번호의 메시지였다. 결혼식에 군복을 입다니 잊을 수 없는 번호의 메시지였다. 결혼식에 군복을 입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이름도 축하도 20년간의 침묵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나는 화를 내야 했다. 대신 나는 더 차가운 것을 느꼈다. 명확성. 이것이 그가 나를 내가 오래전에 벗어난 상자 안으로 다시 밀어넣으려는 그의 마지막 시도였다. 하지만 오늘 수치심주의은 동의를 필요로 했고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줄 수 없었다. 나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내 소매를 매끄럽게 다듬었다. 앤빤. 모두가 일어섰다. 예배당 문이 열렸을 때. 그 방의 모든 남자가 일어섰다. 요청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제동님, 입장. 그 메아리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과 닦인 나무에 부딪혔다. 내 심장은 더 빨리 뛰지 않았다. 그것은 진정되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가장 거친, 가장 부서진,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나는 전통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불 속에서 단련한 진실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굳건한 결의를 가지고 복도를 걸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미 증거가 되었다. 복도는 예상보다 길게 느껴졌다. 대부분의 신부들이 묘사하는 두려운, 불안한 방식이 아니라 한 삶에서 다른 삶으로 경계를 넘는 조용하고 경외로운 감각으로. 내 군화는 리듬감 있게 명확하고 일정하게 바닥을 쳤고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왼쪽에는 상사 박진수. 한때 카불에서 추락한 헬리콥터에서 나를 구출했던 남자가 걸었다. 오른쪽에는 선임 상사 최민호트가 있었는데 그는 시리아에서 다리 하나를 잃었지만 여전히 아침 훈련에서 모두를 이겼다. 그들은 손님이어야 했지만 나를 호위하겠다고 주장했다. 내가 나인 곳 나는 제단 근처에 서 있는 재민을 보았다. 그는 울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 그의 손은 등 뒤로 깔끔하게 모아져 있었다. 그는 내가 선호하는 대로 느슨하게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내가 해외에서 함께 복무했던 해군 군목이 있었다. 그 역시 그의 약장을 달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그랬다. 가면도 위선도 없이 우리가 가슴에 지닌 진실만 있었다. 내가 가까워지자 내 시선은 교회 의자들을 훑었다. 줄줄이 늘어선 군인들. 대부분은 정복 차림이었고 모든 자리가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내가 제단 앞에 빈 공간으로 들어섰을 때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때 제동님 입장 소리가 한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모든 군인, 모든 해군, 모든 특수부대원, 모든 장교가 재빠른 움직임으로 일어섰다. 의례 때문이 아니라 존경 때문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확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까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망설임 없이 조건 없이 온전히 보여지지 않았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나와 함께 죽음을 직면했고 내 지휘 아래 훈련받았으며 전투의 열기 속에서 내 목소리를 듣고 신뢰했기에 따랐던 용사들, 남녀들이었다. 그들은 단지 계급에 경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삶에 경례하는 것이었다. 나는 재민에게 다가가갔고 박 상사와 최 선임 상사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조용한 위엄으로 물러섰다. 군목은 그의 폴더를 열고 기다렸다. 하지만 그 침묵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는 함께 복무할 것이다. 그때 재민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굳게 장갑 낀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나는 내가 이미 당신의 춘 용기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나는 그것을 느꼈다. 자부심이 아니라 소속감이었다. 우리의 맹세는 간단했다. 우리는 서로 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지 상대방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평화를 보호하는 것이다. 단지 기쁨만이 아니라 희생도 존중하는 것이다. 나는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명령이 오면 우리는 함께 따를 것입니다. 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만의 목적을 찾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재민은 나에게 나를 축소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짐을 나와 함께 지고 결코 덜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면서 삶을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군목이 우리를 부부로 선언했을 때 환호성은 터지지 않았다. 경건한 침묵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폐를 채우는 듯한 우레와 같은 정직한 박수였다. 우리는 봄 햇살에 빛나는 교차된 걷다 사브르슌 아치 아래를 걸어나갔다. 일반적으로 장교들에게만 허용되는 전통이었다. 이번에는 사브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사병들이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졌다. 그들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다. 마침내 아버지의 경례 몇 달 후 내 결혼 1주년이 되던 해 나는 무대 위에 서서 국방부의 윤리적 지위 우수 표창을 받고 있었다. 재민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연단으로 걸어갈 때 하얀 정복을 입은 사관생도들이 일어섰고 경례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백강호 예비역 대령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이마에 손을 댄 채였다. 그 후 우리가 따뜻한 저녁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을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내 부대 특수부대원 중 한 명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저는 여전히 제동님의 결혼식 날을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의식에서 그렇게 많은 용사들이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피가 경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례했습니다. 나는 재민을 보았고 그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답장할 건가요? 나는 답장했다. 어떤 선물은 돌려줄 수 없지만 어떤 경례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수가 당신을 파괴한 것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가장 지속적인 힘은 그들이 당신이 절대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건설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다. 당신은 항상 맞서 싸울 필요는 없다. 때로는 그저 똑바로 서서 그들이 당신을 우러러보게 해야 한다.